오늘은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노트에서는 이제 암호 기술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4가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암호 프로토콜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응용에서 어떤 보안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로토콜들을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기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이들 프로토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어떤 유한한 일련의 단계를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지 않고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프로토콜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그 이상, 2명부터 그 2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뭔가 약속된 행동들을 해가지고 그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과에서 또는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프로토콜들은 통신 프로토콜들이에요.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웹 프로토콜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웹 문서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기술할 때 표준 문서들 보면 되게 복잡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검사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등등 되게 복잡하게 자세히 모호하지 않게 기술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기술하면서 어떤 프로토콜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축약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는 주고받는 메시지의 형태만 보여줌으로써 프로토콜들을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교과에서는 주로 이렇게 요약된 방식으로 프로토콜들의 주고받는 메시지만 표현해서 프로토콜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토콜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전에 알지 못하면 프로토콜이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동의하게 약속한 상태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뭘 했을 때, 뭘 받았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해야 된다.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어떤 문제가 없이 프로토콜이 진행되면 우리가 원했던 목적이 달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들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토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수행될 수가 있죠. 우리가 웹 프로토콜을 보면 웹 서버가 늘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을 서비스할 수 있죠. 동시에. 그래서 영어로 프로토콜 런, 또 우리말로 그냥 프로토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일 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일 실행들은 동시에 여러 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웹 프로토콜을, HTTP 프로토콜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런 통신 프로토콜을 우리가 진행됐을 때 단일 프로토콜에서 교환된 메시지를 딱 끄집어서 기술하면 그것은 그 프로토콜 수행 때 교환됐던 메시지들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프로토콜의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래요. 그 수행의 트랜스크립트. 그래서 이런 용어도 가끔 이제 쓰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 수행 때 교환됐던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뭔가 판단,
할 수가 있죠. 문제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되셨죠? 2명 이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고, 우리가 주로 살펴볼 프로토콜은 통신 프로토콜이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건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럼 암호 프로토콜은 뭐냐 하면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암호 기술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는데, 왜 그럼 이런 암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해서 프로토콜을 만드냐 하면은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HTTP라는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는 공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프로토콜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웹브라우저와 정직한 웹서버 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 웹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웹 문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주고받을 때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어떤 오류는 발생할 수가 있죠. 통신이 끊긴다든지 메시지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원래 보냈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프로토콜 내에서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비고의적인 오류들에 대해서는 프로토콜이 설계할 때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왔는데 깨지면 다시 요청을 해서 다시 받는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고의적인 공격이 있어도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고의적인 공격이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목적이 달성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특히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들은 발생을 하면 그걸 파악해서 공격자를 빨리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지, 누가 서비스 거부 공격하더라도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게 계속 동작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힘든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되거나, 물론 그건 어렵고요, 제3자들이, 이런 공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100원을 인출해달라. 그럼 100원이 인출이 되면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100원이 인출이 안 되고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뭐 인출해달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급하게 100원을 옮겨야 되는데 못해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다른 제3자들이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죠. 빼간다든지 이런 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 프로토콜을 공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불법적으로 어떤 정보를 본다든지, 불법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어떤 뭔가 방해를 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프로토콜과 암호 프로토콜의 차이점은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공격자들이 존재해도 안전해야 된다. 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암호 기술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이런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금전적인 손해가 없게끔 어떤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암호 기술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법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공격 당하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오늘날 이렇게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어떤 웹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게끔 암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암호 프로토콜 형태로 프로토콜들이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종류의 공격이 있냐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공격은 능동 공격이 되겠습니다. 수동 공격은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데 그 교환됐던 메시지를 수집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공격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해독을 하려고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동 공격은 크게 눈치채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하면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 공격은 이것도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능동 공격이라는 건 프로토콜 진행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공격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차단시킬 수 있고요. 특정 메시지를.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고 교환되는 메시지를 바꿀 수도 있겠죠. 다른 형태로. 그래서 원래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메시지. 원래 전송자가 보냈던 거하고는 다른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게 고의적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런 일반적인 통신 오류하고는 우리가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뿐만 아니라 인증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능동 공격은. 그래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도 프로토콜이 안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 기술들이 전 노트에서 배웠던 4가지 암호 알고리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은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참여자를 우리가 그 어떤 논의를 할 때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게 실제 사용자를 의미하는 건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건지 장치를 의미하는 건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여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용자일 수도 있고 장치일 수도 있고 브라우저처럼 어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고 그렇게 떠나서 참여자는 크게 일반적인 참여자와 신뢰기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참여자는 프로토콜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이해 당사자를 말해요. 그럼 인터넷 쇼핑을 한다. 그러면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은 이해 당사자죠.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참여자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참여자들이 제대로 동작하게끔 공개키 기반 구조를 만들어서 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물론 거기서 수수료를 챙길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어떤 그 이득이 그 물건을 주고받아서 이득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참여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애들이 참여해가지고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또는 프로토콜이 좀 더 안전하도록 그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뢰기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암호 알 기술을 써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기가 어려웠을 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수단은 어떤 신뢰기관 같은 걸 신뢰기관을 두면 가정하는 거예요. 이 신뢰기관은 이 둘과는 공모를 안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을 것이다. 상정을 편애하거나 고객을 편애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정직하게 프로토콜을 수행해 줄 것이다 라고 가정해놓고 프로토콜 구성하면은 그 안전성을 좀 더 보장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뢰기관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 신뢰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기관을 신뢰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의 정한 규칙대로 프로토콜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콜은 어떤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관을 신뢰 또는 이 서버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서버는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고의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는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정한 규칙대로 수행하면서도 뭔가 부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 자체를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변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신뢰하는 기관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중재자다. 그래서 프로토콜 참여자는 크게 일반적인 참여자와 신뢰기관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신뢰기관들이 프로토콜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냐? 인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가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좋겠죠. 그렇죠? 신뢰기관이 항상 참여하면 이 신뢰기관이 어떤 타겟이 될 수 있고 서비스 고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메시지를 항상 TTP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온라인은 모든 메시지는 거칠 필요는 없는데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과정에 최소 한 번 이상은 TTP랑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TTP가 이런 경우에 이 인라인이나 온라인의 경우에 TTP가 동작을 안 하면 프로토콜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꼭 필요할 때만 참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전에 뭐 한다든지 사후에. 그래서 실제 프로토콜의 진행은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 이런 메시지를 교환했는데 저쪽이 뭔가 부정하는 것 같더라. 그럼 얘가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고 뭔가 어떤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좋다라는 게 보안이 더 강화된다. 보안이 강화된다기보다는 보안을 강화하기는 이런 게 더 쉽겠죠. 그런데 이 밑으로 갈수록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예를 없이 둘이 하면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없더라도 프로토콜 진행이 둘 간에도 늘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온라인 TTP, 이 중재자를 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몇몇 슬라이드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이거는 허점이 있고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다 안전하다는 가정하에죠. 더 안전성이 높아지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안전하다는 가정에 이렇게 프로토콜도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간에만 할 때는 이제 중재 프로토콜 아닐 때는 자체 강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모든 상황은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신뢰기관을 도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라인이나 온라인 방식이 되면은 이제 얘가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재 프로토콜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나 아까 봤던 오프라인 프로토콜 형태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참여하는 그런 꼴이고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도 이렇게 오프라인 형태대로 사전이나 사후에 어떤 접속을 하게끔 만드는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무슨 키를 받아놓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재자를 쓰더라도 이렇게 오프라인 형태의 중재자를 쓰는 게 가급적이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중재자를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아까 설명한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인라인이나 온라인의 경우에는 중재자가 없으면 프로토콜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걔를 뭐라 그러냐면 단일 실패점이라 그래요. 김상진 컴퓨터가 안 되면 김상진만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TTP가 있는데 TTP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서버가 망가졌어. 그럼 신용카드 거래가 안 되죠. 가게 가서.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뭐 거기가 어떻게 되면 그 카드로는 결제를 못 하겠죠. 상점하고 고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래서 단일 실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신뢰기한을 뒀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늘 사회공학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늘 드는 거죠. 중재자를 유지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통신 지원이 그것도 불가피한 거고요. 왔다 갔다 이제 당사자끼리만 메시지 주고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 수행에 관여함으로 병목 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살아있는데 너무 프로토콜이 많이 진행되니까 얘의 부하가 너무 커져서 서비스를 일정한 사람들한테는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목 현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단일 실패점이고 얘는 보통 어떤 특정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신뢰기관이라는 것 좋은 공격 대상자가 됩니다. 즉 보통 김상진을 공격하면 해서 성공하면 김상진 행세만 할 수 있는데 신뢰기관을 공격해서 신뢰기관을 뭐 내가 포획해가지고 내가 신뢰기관의 모든 권한을 내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격자는 김상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격이면 중재자를 공격하지 일반 특정한 사람을 공격 안 하겠죠. 누가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김상진을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서버는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재자를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재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자체 강화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재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프로토콜들을 조금 설명을 직접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보통 ABC 이런 그 ABC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사용자들 나타내요. 앨리스 밥, 뭐 캐롤, 뭐 ABC 그리고 보통 서버들은 S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CA라고 쓰는 것은 인증기관.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만약 필요하면은 별도로 S라고 쓰지 않고 CA라고 표시할 거고요. K는 다 키입니다. 키. 그런데 앞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것은 대칭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붙은 건 공개키, 마이너스가 붙은 건 개인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아래첨자를 써가지고 이 키가 누구 것이냐를 나타내거나 이 값을 누가 생성했느냐를 나타냅니다. 키는 누가 생성한 것이라거나 소유자를 나타내요. A, B. 그러면 이 키는 A와 B 간에 공유된 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AA는 A 사용자의 개인키, 공개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A는 타임스탬프, 현재 시간을 나타내요. 근데 TA라는 건 A가 찍은 A라는 사용자가 자신의 시간을 기록한 값이다. 그리고 N은 보통 난스라고 해서 랜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가 생성한 랜덤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값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4개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표기할 때 HM, 이거는 해시, M에 대한 메시지는 보통 M으로 나타내는데 해시한 거다. HM은 M의 해시값.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키 K로 M을 암호한 거예요. .K, 그럼 K로 M을 암호한 거. 그리고 서명하는 경우에는 A라고 쓰는 게 많을 거예요. 키를 보통 표시하기보다는 사용자 A가 서명한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키를 이 서명 키로 했다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키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되게 추상적인 선에서 프로토콜들 설명할 거니까 요거는 A가 전자 서명한 거다. 그럼 A가 전자 서명한 거는 A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요거는 이제 맥 값이고요.
키, 메시지 M에 대한 맥값. 그리고 여러 개의 요소들을 같이 뭉쳐서 우리가 암호할 수도 있고 서명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요 기호를 쓰겠습니다. 요건 비트 결합. 이거 XOR이고 CERT는 인증서들을 혹시 설명해야 될 때 필요하면 요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앞으로 나오는 프로토콜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개의 암호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들이 암호 프로토콜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칭키나 공개키를 가지고 또는 개인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통신상으로 그렇게 암호화해서 보냈을 때 통신에서 그 메시지를 가로챈 사람은 그 메시지가 뭔지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성은 우리가 보장을 하고 싶을 때에는 그 메시지를 누가 암호했냐라는 측면보다는 누가 복호할 수 있냐를 잘 보셔야 되겠죠. 누가 복호할 수 있냐. 그러니까 대응되는 복호화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밀성을 보장해 사용할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했죠. 그럼 저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A밖에 없죠. 그래서 앨리스만 이걸 복호할 수 있어요.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제3자들은 못 풀고 앨리스는 받으면 풀 수 있고 그럼 앨리스한테 비밀성을 보장해서 메시지를 앨리스한테 비밀성을 보장해서 앨리스한테 전달하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가 복호할 수 있는지 보다는 누가 만든 것인지가 더 중요한 팩터로 됩니다. 인증한다는 김상진이 했다. 너 누가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송신자만이 만든 사람만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 개인키로 암호하면 이 개인키를 갖고 있는 것은 앨리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앨리스가 한 것이 분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칭키 경우에는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니까 양쪽이 다 할 수 있죠.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키를 가지고는 인증을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쪽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칭키도 우리가 인증을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한 입장에서는 밥이 보냈고 앨리스가 수신했어요. 근데 앨리스는 내가 이런 메시지에 암호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밥이 만든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대칭키도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바인딩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딩한다는 것은 여러 요소를 서로 영향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지금 A, B, K, B 썼으면 여기 들어간 이 A라고 하는 것은 A의 ID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ID. A, B의 ID 그 다음에 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만 딸랑 암호한 거예요. 키만 딸랑 암호한 거예요. 그러면 이 키를 풀면 이 KBS를 풀면 제대로 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키는 보통 무슨 값일까? 랜덤한 값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떤 랜덤 값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저쪽에서 준 값인지 아니면 뭔가 중간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풀었는데 앞에 있는 두 개의 그 값들이
A고 B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KBS로 암호화된 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엉뚱한 키로 어떤 메시지를 풀면은 왕창 깨져버려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키로 암호했는데 그 키가 아닌 다른 키로 그 메시지를 풀어볼 수는 있겠죠. 풀어보는데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런데 메시지를 풀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다. 내가 기대했던 어떤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암호문은 KBS로 암호화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걸 넣는 이유가.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키를 줄 때 이 키가 우리는 이렇게 여기다가 AB라고 썼지만 실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K는 그냥 뭐 128비트 값이면 128비트 랜덤한 값이에요. 누구랑 쓰라고 준 건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이걸 보면 A, B를 넣어줬으니까 이 값은 A와 B 간에 사용하라고 준 값이구나. 서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 KBS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B와 S 간에 공유된 비밀키예요. B는 일반적인 사용자고 S는 서버라고 생각하면 서버한테 이제 우리가 키를 교환할 때 우리가 모든 사용자끼리 동일한 키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 서버하고 키를 하나 확립해요. 대칭 키를. 그럼 A도 서버랑 KAS라는 값을 갖고 있고, 밥도 서버랑 KBS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와 밥이 서로 비밀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나 밥인데 앨리스랑 지금 비밀 통신하고 싶어. 그러면 서버가 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키를 만들어 줄 때 딸랑 이렇게 주면 이 키가 누구랑 쓰라고 준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랜덤 값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면 이 값은 A와 B 간에 쓰라고 준 값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이 메시지에서 비밀성이 요구돼야 되는 건 A, B 값은 아니죠. A의 아이디와 B의 아이디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익명성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거를 암호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 A와 B와 통신하는 게 뭐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실제 A와 B는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고요. KAB는 비밀로 유효되는 거죠. 근데 같이 암호하고 있어요. 같이 암호하는 이유는 K의 값, 이 랜덤한 키 값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요. 같이 암호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비밀이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랑 같이 암호화해가지고 그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인딩 되고 있다. 이 아이디 정보가 키에 바인딩 돼서 이 키가 A와 B 간에 사용될 키라는 것을 이 사용자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추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랑은 느낌이, 그러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줬을 땐 이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걸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잘라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잘라서 뭘 붙이면 제대로 복호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밀이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랑 같이 암호화해가지고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한테 어떤 정보, 의미를 부여하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같이 암호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암호하는 용도를 바인딩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인딩하는 개념은 꼭 대칭 암호 알고리즘 또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에 입력으로 여러 개의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들은 바인딩 되는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이 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 세 개의 값을 이용해 썼다는 것은 이 세 개의 값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같이 암호화하지 않아도 같이 해시하면 같이 이렇게 뭐 맥을 하거나 해시를 하게 되면 이 값하고 이 값들은 서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인딩. 그래서 바인딩하는 역할은 꼭 대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어떤 암호 알고리즘 가지고도 바인딩할 수가 있어요. 같이 암호화되거나 같이 함수에 들어가서 입력으로 계산이 되면 이 정보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아까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낼 수 있어요.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바인딩 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기호들을 보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처음 봐서. 근데 좀 보다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결성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요 경우에 이게 랜덤한 값이죠. 그러면 KBS로 이걸 풀었을 때 보면 아 이게 저쪽에서 준 값이 맞을까 모를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암호문이죠. 암호문이 128비트다. 그러면 어떤 값을 주더라도 그 값은 KBS로 복화해 볼 수는 있어요. 복화하면 또 어떤 랜덤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그 값인가 저 값인가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복화했을 때 이 안에 랜덤한 값 말고 뭔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값이 있으면 아 이거는 KBS로 암호화된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값으로 엉뚱한 키로 이 메시지를 풀면 이 값들은 완전히 깨져버려서 어떤 아이디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B 값이 여기 들어오면서 내 아이디가 여기 나오길 기대할 거잖아요. 내 아이디가 안 나오면 이거는 내 KBS로 암호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KAB에 봤더니 풀렸더니 여기가 내 아이디가 나왔어. 아이디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암호문은 KBS로 암호화된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 들어있는 키값이 원래 전송한 것과 똑같은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메시지를 암호할 때 얘가 한 블럭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럭 단위로 암호한다 그랬죠. 한 블럭으로 이 메시지 전체가 암호화됐으면 얘가 맞으면 얘도 맞아요. 근데 얘가 한 블럭이 아니라 두 블럭이다. 앞에 한 블럭은 AB 값이 들어있고 뒤에 블럭은 랜덤 값이 들어있다. 그럼 저번 앞에 봤을 때 이 12 모드면 두 블럭이 독립적으로 암호화되죠. 그런 방식을 썼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암호화됐는지를 좀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바인딩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복호하는 키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뒤에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요 과정 5가지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는 오늘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완전 파악이 안 됐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그때도 잘 이해 안 되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하는 이유는 크게 비밀성 인증 그리고 바인딩 요 세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각 대칭이나 비대칭을 사용하는 용도들은 뭐 아까 얘기한 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한번 설명한 건데 대칭 키로 암호하면 인증과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증은 약간 우리가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받았을 때 이건 내가 안 했구나, 난 한 적이 없구나 이런 것까지 확신해야 이거는 상대방이 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쓰려고 그러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KAB를 서로 어떻게 확립했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요. 공개 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데 개인 키로 암호하면 인증은 제공할 수 있고 비밀성은 제공할 수 없어요. 그다음 반대로 공개 키로 암호하면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증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 플러스 KB로 암호할 수 있으니까 인증은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 키를 썼을 때 대칭 키와 다르게 중요한 것은 이 공개 키를 쓸 때 또 공개 키를 써가지고 이것을 확인할 때 풀어볼 때 이 공개 키가 실제 누구의 공개 키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라는 걸 쓰죠. 그게 이제 잘못되면 나는 A가 준 걸로 알는데 B가 준 거일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 방식에서는 공개키 인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을 쓸 텐데 암호 프로토콜 설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안전하다.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A에 쓰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프로토콜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내 프로토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암호 알고리즘 가져다가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설계할 때는 좀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고요. 암호 프로토콜의 설계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워터폴 모델처럼 뭐 정의하고 문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쭉 보시면은 정의하고 분석하고 가정 분석하고 이 가정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종류의 공격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바로 구현하는 건 아니고 요즘 어떻게 한다? 엄격하게 증명을 한다. 이렇게 설계해서 실제 쓰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증명이 되면 거의 바탕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또 갭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만들 때는 다양한 가정도 했고 이상적인 암호 알고 썼는데 현실에서는 특정한 알고리즘 써야 되는 거죠. 또 구현할 때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구현적으로 구현을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프로토콜의 오류가 아니라 구현의 오류가 때문에 그 서비스에 허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 그래서 공격자에 대한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를 공격자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능동 공격을 할 수 있다. 메시지 변경, 사입, 차단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격자들은 정상적인 권한을 가져가지고 이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사용된 키들은 노출될 수도 있다. 해독돼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제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키를 공격자가 알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좀 어려운 건데, 방어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공모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공격자들 가정할 때 검토를 해야 돼요. 공모하면 할수록 권한이 늘어날 테고 공격에 성공할 확률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 실제 공격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들을 또 엄격하게 증명을 해서 요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하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대칭키 KAB 아까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KB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죠. 이 공유를 해주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암호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그 웹에서 구글 접속했을 때 HTTPS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키 확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랑 서버랑 키를 확립해가지고 키가 확립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여러분들의 요청도 암호화돼서 가고 거기서 보내주는 문서들, 뭐 이메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암호화돼서 여러분 PC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